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설교를 안 한다고 마음먹으면 너무 편합니다. 강의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설교는 부담이고. 북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원래 통일 선교 사명이라고 했는데, 통일 선교 전망이라고 했는데 선교가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통일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뭐 선교적인 것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할 때 대개 한 4개, 5개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유엔과 미국 주도의 제재와 압박 효과다. 이거 분명히 그렇죠.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고, 뭐 러시아 연해주 쪽에 있는 노동자들 다 지금 2019년까지 완전히 철수한다는 선언, 그리고 중국에서도 계속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있고,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수입 막혀 있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분들이 하는 것처럼 압박 제재에 못 이겨서 붕괴될 것 같으니까 나왔다.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붕괴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는 것이고요. 군사적 공격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재작년 말에 특히 심각하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계속 그 군사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미중 간에 막 협의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약간 압박을 받고, 작년 10월 20 며칠인가 한 주 동안에 일본으로 이제 소개하는 훈련, 주한 한 몇만 정도 되던가 10만 정도 되던가요? 그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이제 훈련이지만 훈련을 빙자해서 뭐 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북한이 좀 겁을 먹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가 미사일 개발 완성으로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나왔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설명이죠. 작년에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때 미국을 향해서 화성 14호 한번 날려주고, 또 8월 29일이 우리 경술 국치일입니다. 8월 29일 아셨습니까? 8월 29일에 일본으로 또 화성 13호 하나 이렇게 미사일 쏴주고, 그다음에 핵실험 9월 3일 날 핵실험하고, 11월 29일에 화성 15호라고 이제 진짜 미국 날아가는 거 한 번 다 쏴주고, 그리고 이제 핵 무력이 완성됐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졌다. 그래서 김정은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에도 병진 노선이 이제 철폐하고 경제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그제 7기 3차 전원을 해서 했죠. 그런 자기들 스케줄에서 이제 협상에 나온 것이다라는 해석. 그다음 미국, 중국이 만들어낸 협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이 해석이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정답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제 틀린 거죠. 왜냐하면 협상이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대화가 됐다는 거는 서로 자기 쪽에서 볼 때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압박하니까 나온다고 막 이렇게 축해 세워주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거고, 김정은도 계속 몰리기만 해서는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죠. 국내 보는 눈들이 있는데 비굴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쪽팔려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딱 완성했다, 핵무기 딱 완성했고 이제는 자신감, 이래야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쪽에서 계산할 때 다 맞는 해석인 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이 중재를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 중재가 하루아침에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 전부터 1년 동안 진짜 쫙 그 스케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트루스를 제안했잖아요. 작년 9월 28일에. 그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겠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에 싸우지 말자, 전 세계가 싸우지 말자라는 걸 통해서 계속 각 국가별로 선언을 하게 했어요. 그게 한 3개월간 쭉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평창 올림픽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된 거 아닙니까? 베를린 선언부터 해가지고 베를린에서 가서 하는 것부터 해서 스케줄대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청와대도 할 말 많을 겁니다. 우리가 했다, 다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또 정국이 했다, 다 할 말이 있으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미국, 중국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재 효과가 상당히 컸다. 그리고 군사적 공격으로 인한 위기 의식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 이제 중국의 입장이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제
협력도 하면서 갈등도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을 압박하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1년에 지금도 여전히 식량을 50만 톤 1년 매년 그다음에 원유를 50만 톤씩 계속 공급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미국이 끊으라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거 안 끊으니까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끊으라고 하는데 중국은 못 끊는다.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시리아처럼 군사 공격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놓는 답이 뭐냐면 공격하려면 해라. 그겁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점잖게 표현. 미국이 만약에 북한 핵시설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핵시설 이외의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다. 군사적 개입. 대응하겠다는 거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북한을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는 두 가지 옵션을 내걸고 근데 핵시설만 딱 피집어서 공격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엄청 기분 나쁘면서도 또 두려운 거죠. 그러면 핵시설만 공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국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북한이 반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는 과거처럼 핵시설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21곳에 선정되어 있는 반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일시에 다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피해가 30만 정도로 줄어든다. 10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30만 명 죽으면 어떻습니까? 재앙이죠. 그냥 숫자 노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중국이 대응을 하고 미국이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군사 옵션은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는 게 압박, 제재 계속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이제 그걸 기회로 해서 조금 어그러지면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이제 간격이 벌어졌는데 그게 미국이 이제 대만 여행법을 발표하고 또 무역 마찰이 일어나고 남중국해 미군 전함과 중국 전함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계속 미국이 협력을 했는데 북한 문제를 가지고 협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니다. 그거는 중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정책을 변경한 게 아니고 2009년 7월 달에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전환을 했어요. 미국이 협력하다가 이제 협력할 수 없다. 그래서 2009년 7월 달부터 한반도에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시진핑이 들어와 가지고 약간 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또 역시 중국은 중국 정책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상당히 정책이 또 달라졌습니다. 2009년에 한번 달라지고 그것이 좀 더 약간 변화되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달라지면서 이제 북한을 다시 불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전면적이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 속에서 동맹국인 북한, 세계에서 유일한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죠. 말 안 듣는 이런 동맹국.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죠. 중국에서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찌 동맹국이니까 뭔가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맹국을 이제 잘 다스리는 관리하는 정책으로 다시 전환이 돼서 북중 회담이 이루어졌고 중국이나 북한 양자가 약간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은 싸움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점점 이제 강대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하버드 대학의 그레엄 윌리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잘 모르시죠. 나름은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작년에 Destined for War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이 출판되기도 전에 번역판이 이렇게 나와요. 예정된 전쟁이라고. 그래서 동시에 출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분이 예견을 했습니다. 미중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언제?
그거는 잘 모르지만 202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패권 교체기, 세계 패권 교체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자기가 최근 500년 이내에 최근에 500년간에 16번의 이게 패권이 교체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12번은 전쟁으로 끝났고 4번이 전쟁이 아닌 것으로 종결이 됐는데, 그것도 가까스로 전쟁을 모면할 정도여서 그거에 기초해보면 결국 미국, 중국 간에 미국의 힘은 내려가고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엄청나게 잘 팔려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대학자가 아니니까 전쟁 안 일어난다, 코리안들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봐라, 저 근거 없습니다. 저는 근거 없이 한국 사람들은 다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평화체제에도 맞아. 평화체제도 세계에서 한 200여 건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졌거든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평화가 정착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는 평화체제가 지금 뭐 된다 만다 막 그러는데, 이제 종전이 되고 6.25 전쟁을 종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한 번 더 평화가 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협정이 딱 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95년도에 백악관에서 협정을 맺었거든요.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협정 맺었던 이스라엘 총리가 저격돼서 죽었습니다. 암살됐습니다. 무슨 아일랜드 98년도에 협정이 체결됐지만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사람 여럿이 죽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전쟁이 그래도 저는 아니다, 한국을 봐라, 한국은 30년 만에 경제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화, 제일 짧은 시간에 민주화도 형식적인 민주화지만 민주화 된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민주화가 됐죠. 이 정도라도 민주화가 된 나라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뭐 골프 선수들 막 여자 골프들 막 세계를 막 휩쓸지 않습니까? 저는 막 되게 놀라워요. 막 싸이 강남 스타일 막 한류를 막 세계적으로 하고 다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봐라, 한국 코리안들은 다 이렇게 한다. 이 통일, 평화, 이것도 안 싸우고, 지금 한 번 옛날에 싸웠지만 이제는 다 지혜가 생기고, 한국인들은 이거 망가뜨리지 않는다. 한번 줘보라. 한국 사람들은 밥상은 없지만 싸우더라도 밥상은 안 없는다. 제가 그러면서 옛날에 저희 선조들, 어른들, 저희 부친들, 제발 싸우더라도 밥상은 없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선조들은 안 그랬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서 전쟁 안 하고 또 사람 안 죽이고 뭔가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근거 없이 제가 계속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7차 당대회가 2016년, 지금부터 2년 전에 7차 당대회라는 것이 열렸는데, 원래 중국에서 전인대 같은 걸 보면은 당대회가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은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대회가 80년도에 6차 당대회가 열리고 7차가 36년 만에 재작년 5월 달에 열렸어요. 왜 당대회를 열지 않았느냐? 북한 사람들의 집념이죠. 그 집념이 뭐냐? 이런 거 잘못 말하면 조금 위험합니다만은, 북한에서 80년도에 당대회를 열고 난 다음부터 경제가 그 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정일이, 사망한 김정일이 1984년도에도 하고 뭐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높이지 않고서는 절대 당대회를 열지 말라는 것이 수령님의 교훈이었다라고 하면서,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으면 당대회를 열 수 없다는 게 자기 확고한 방침이라는 거죠. 근데 경제가 계속 그동안에 안 좋아서, 그리고 사회주권 붕괴되고 홍수 나고 막 그러면서
1980년대에 가장 북한이 잘 살았던 그때를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이제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것이 뭐냐면은 1980년대에 가장 잘 살았던 그때의 GDP를 회복하는 것이 2012년의 목표였고, 그게 어느 정도 달성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수치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겨우 회복됐다. 그래서 김정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4년 동안이죠. 2016년까지 4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경제가 한 작년 경제 성장으로 한 3.9% 정도 되거든요. 쭉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의 바탕을 두고 당대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 안에서 계속 미뤄왔던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고 나서 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명분이 선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에도 다 내부 논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파트 위쪽에 보면은 저게 이제 미래과학자 거리인데요. 저게 10개월 만에 저렇게 막 지었어요. 저 높은 아파트 보이시잖아요. 불가사의한 일이 막 일어났으면 북한에. 그 밑에도 여명의 거리인데요. 이거는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저런 아파트들을 막 세우니까 밖에서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다 지금 제재하고 압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경제 건설이 막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중국의 협력, 그다음에 내부 동원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 기초에서 이제 당대회를 하고 나서 2016년에 5월달에 당대회를 하면서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6월달에 바로 6월달에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걸 발표해서 2020년까지 뭔가 이 새로운 조정기와 같은 어떤 정책들을 내세우겠다. 그리고 2020년 지나면 이제 대대적인 경제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2020년 발표는 안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2016년 7월 달에 비핵화를 위한 5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관으로 정신없고, 지금 비핵화가 어제 그제 뭐 1월 달에 나온 게 아니고 7차 당대회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6월 달에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발표하고 그 다음 달에 이런 조건에 있으면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기초에서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그 5개의 조건들은 여기입니다. 한반도 내 미의 핵무기 공개, 핵무기 기지 철폐 검증, 핵 타격 수단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담보, 핵이 동원되는 전쟁 행위로 위협 공갈하지 않고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 핵 사용을 갖고 있는 미군 철수 선언, 이렇게 나왔죠. 미군 철수가 아니고 미군 철수 선언.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언하라. 이제 그런 정도 하면은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빨리 와라. 회담하러 빨리 와라.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게 7월 4일 독립기념일날 막 이렇게 미사일을 쏴주니까 엄청 기분 나쁘고 막 그래. 작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 평화혁명, 제가 부르는 평화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성장 3.9%고 종합시장이 482개, 금년 2월 기준으로 위성에서 찍으면 482개 종합시장이 들어섰고, 종합시장이라는 것을 또 과소하게 잘못 이해해서는 엄청나게 큰 시장들입니다. 그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큰 시장들이 있고요. 그 시장으로 해서 거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시장이 발달하면 아무래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또 나타나는 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 거기에 잘 편승하는 사람은 잘 살고 도태된 사람은 못 살고, 북한 사람들도 이제 빈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기 시작해서 북한의 한 20%, 한 5,6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은 생존 불가능이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예전에 보면 한국에서 한 7% 정도 이제 빈곤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은 북쪽에서는 이제 생존 불가능한 사람들이 6,700만 정도 됩니다. 중산층이 있고 상류층들은 그런 데로 잘 살고 있고. 그런데 왜 붕괴하지 않는가?
면에서 보면 제가 북한 사회를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요소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그냥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지역 자립 체제를 운영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북한이 전국을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지방 분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지가.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국을 200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게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군 단위까지 포함합니다. 도는 큰 단위로 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있죠. 그다음에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하고 시, 그다음에 광역도시에서 구역, 우리 같은 구를 말하죠. 광역도시의 구 단위로 북한은 자급자족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정치적 통제는 받으면서 자급자족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북한의 신발 공장이 몇 개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북한 한국 사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신발 공장이 한 5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발 공장이 200개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안 돌아가죠. 경제적으로는 빵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가구 공장, 뭐 약품 공장. 그러면 200개가 다 자급자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 현실적으로는 안 돌아가죠. 경제학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느냐, 유지하느냐. 북한 사람들한테 직접 만나서 제가 옛날에 맨날 1년에 한 번씩 만나죠. 학자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북한 사람들 똑똑합니다. 바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근데 이걸 왜 안 바꾸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한 군데를 때리면은 그 중앙시설을 딱 때리면은 다 마비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6.25 전쟁 때 겪었다는 겁니다. 다 전쟁을 이겼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딱 중간에 잘라버리니까 완전히 반쪽이 마비되고 또 와서 청진 잘라버리니까 막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200개가 꿈틀꿈틀하면서 경제적으로 생존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이 체제. 그래서 지역 단위로 생존하면서 방위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다 바뀌어 있죠. 근데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전쟁의 피해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거를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 요인인데 그 사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혹독했으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김정은은 이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북한 연구를 그렇게 오래 하고, 제가 현재 북한 연구학교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한국에 663명이 북한 전문가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하지만 김정은은 잘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라서. 제가 김정일까지는 제가 잘 안다고 제가 뭐 책도 쓰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자립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들어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처음에 딱 2002년에 시장이 처음 들어설 때 어떻게 들어서냐면 300개가 딱 들어섭니다. 뭐냐면 200개를 기본으로 깔아요. 전국에. 그러니까 북한 그러면은 200개를 딱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게 다 200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황해북도 무슨 군 이렇게 안 부릅니다. 한번 여러분 북한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바로 군을 부릅니다. 뭐 봉상군, 무슨 군 이러면은 다 알아들어요. 북한에서는 군 단위로 다 알아들어요. 시군 단위로. 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군 단위의 경쟁도 시스템이 막 무슨 모범 군 경쟁 운동 같은 걸 하고요. 그래서 군 단위라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체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지역 간의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화라는 것도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무슨 정치적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너무도 당연합니다. 시장이란 게 지역에서만 꿈틀거려요. 중앙에서 딱 유통을 중앙에서 관장하면서 지역으로 다 유통을 시키고 무역이 상품 들여와가지고 지역으로 다 유통시키고 지역에서는 알아서 지역 간의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법칙에 의해서 지역 간의 이동을 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차단시킬 수 있고 또 노동력이 당연히 이동 못하게 되고 딱 그 구조가 그러니까 지역 분절적 시장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파급 효과가 작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은 안 가지고 물자가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핸드폰 발달 정보화를 통해서 조금씩 이 지역 간이 허물어져 있지만 기본 구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계층 구조가 특이한데요. 북한의 계층 구조를 설명하려면 아까 6.25 전쟁 때 사람이 몇 명 죽었는가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 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예,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료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한번 인터넷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초로 이거를 공개했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최초는 아니고 그 전에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걸 좀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좀 주장하고 제가 2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뭐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6.25 전쟁 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가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을 이해하려면은 6.25 전쟁 때 북한이 120만, 130만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분 정책을 취합니다. 성분 정책이라는 것은 6.25 전쟁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는가, 희생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남쪽으로 도망갔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성분 정책입니다. 그래서 120만 죽었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이제 분류합니다. 부모가 다 죽은 사람들은 고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혁명학원이라는 곳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6.25 전쟁 때 해외로 다 이동시켰다가 3만 명 정도 고아들을 해외에서 받아가지고 혁명학원에 교육시켜서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시키는, 군복 입혀서 제복 입혀서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혁명학원입니다. 이 혁명학원이 북한의 최고 엘리트 기관입니다. 귀족 학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아래에 이제 수많은 120, 30만 되는 이 사람들은 전사자 피살자라는 성분을 줍니다. 그 가족이. 그래서 전사자 피살자 가족이라는 성분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전쟁이 끝난 다음 한 50년 이상 됐으니까 60년 가까이 되니까 60 몇 년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2대 3대가 계속 이 사회주의 성분 정책 혜택을 받으면서 북한식 보훈 정책을 통해서 상류층으로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군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 집단, 북한의 상류층들은 누구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 돈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전사자 피살자 가족이거나 혁명학원 출신들입니다. 혁명학원 출신들은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고 지금 장차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혁명학원 출신들입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강만석 혁명학원, 뭐 해주 혁명학원, 뭐 남포 혁명학원, 이런 혁명학원 출신들이 고등학교까지 딱 그 학교 나오고 대학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북한의 상류층들이 다시 말하면 전쟁에 피해를 받은 가족들의 후손들이 상류층이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국가보훈처에서 전쟁 시기에 피해당한 사람 가족들, 보훈처 가족, 여기 보훈 가족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어렵게 사십니다. 한국에서는. 어렵게 사세요.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반공의식 얼마나 강한 줄 아시죠?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듯이. 북한 쪽에서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전쟁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체제를 상류층, 기득권층으로 이끌고 있는 이 구조, 분위기는 너무너무 한국과 다릅니다. 전쟁에 대한 태도는 다릅니다. 물론 이제 2대, 3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자기한테 전쟁이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 의식이 한국과는 너무 달라서 저는 이것이 적대 의식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북쪽 사회, 또 남쪽 또 뭐 좀 약하긴 하지만
이 북쪽의 적대의식을 구조화하는 생문 정책, 이 정책 속에서 저는 남북이 나중에 지금 이런 평화적 변화가 있고 뭐 평화협정을 맺는다 한들 그 내부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기까지는, 의식과 감성이 변화되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는 거의 통일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 눈에는, 한국에서도 만약에 직접 전쟁을 겪은 어떤 가족들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너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격이. 또 특히 이제 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성분 기득권층들이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북쪽을 이해하는데 두 번째 포인트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리고 왜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가를 설명해 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주체 사상인데요. 주체 사상이 아시다시피 종교가 되어 있죠. 사상이 아니고 이제 종교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제 종교라고 하면 종교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죠. 장소. 그 장소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그 장소를 이름하여 김일성주의 연구실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사진을 안 가져왔지만 김일성주의 연구실이라는 곳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시간을 정해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한 번씩 다녀오게 하는 김일성주의 연구실,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딱 예배당 같은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대학에 만약에 간다면은 대학의 미션 스쿨의 채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화여대나 연대나 채플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어떤 장소에 채플이라는 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쪽에 대학이다. 그러면 대학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이라는 그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단위로 어떤 종교 행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민간 다른 기관에도 다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종교 시설과 같은 건물들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가를 제가 또 심심하니까 공부하면서 맨날 그거 물어보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쌓아왔는데, 그것도 이제 분명한 건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10만 곳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파를 다 초월해서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몇 개 있는 줄 아시나요? 예배당 건물 뭐 한 5만 몇천 그렇게 된다 하잖아요. 북한에 10만 곳 이상이 있습니다. 종교 사회가 아닐 수 없죠.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죠. 물론 열성적 신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신자를 또 얼만큼 열성적인가를 순서대로 쭉 구분해서 이제 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영생을 믿고요. 북한 주체상이 주장하는 게 믿음, 사랑, 은혜, 영생, 이런 표현들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믿음과 사랑은 진짜 북쪽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주사파가 돼요. 주사파. 그러나 어쨌든 현실이에요. 김정은의 정치도 믿음과 사랑의 정치. 그래서 책자도 나오고요. 믿음과 사랑이 이제 주체사상을 이렇게 쭉 설명하다 이제 자기를 논리적으로 해서 귀결되는 것인데, 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러죠. 불교에서 나왔겠습니까? 천도교에서 나왔겠습니까? 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의 그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제 북한이 약간 기독교와 좀 비슷한 사회로 바뀌면서 종교적인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주체상은 보이지 않지만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적인 증거로서 김정일 과거에,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 지지도를 저희가 매년 조사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항상 가지고 올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게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공짜로 그냥 보고 계시지만, 이게 한 장에 얼마에 제가 파는 줄 아십니까?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이게 가격이 100만 원? 한번 누가 아무나 한번 때려서 맞춰보시죠. 얼마면 사가겠어요? 얼마면 돼? 1,000만 원. 10억.
믿어지시나요? 진짜 9억입니다. 9억. 저기 보면 9억. 1년에 1억. 9개예요. 9억입니다. 9억에 판매합니다. 여러분 사가십시오. 김정은 지지도가 현재 63.4%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아래서는 좀 설명드렸지만 매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탈북자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북한 안에서 1년 이내에 탈출한 사람, 해외에서 이제 1년, 2년 거주한 사람 말고 1년 이내에 탈출한 사람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 1년에 250명, 60명쯤 돼요. 그 중에서 저희가 150명을 찾아가지고 매년 북한 안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인덱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데 제가 그 중에 한 2개만 가져왔는데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고요. 북한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샘플링 자체가 시스테미틱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많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유일한 자료입니다.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북한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북한 내에서 서베이 없습니다. 이런 거 북한 안에서 조사했다가는 사양감입니다. 김정은 수령의 지지도를 어떻게 조사해? 모든 국민들이 다 지지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되게 궁금해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잖아요. 제가 비엔나도 가고 작년에 오클랜드, 뉴질랜드도 가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 얼마나 온지 궁금하잖아요. 자기들도. 근데 잘못 물어봤다가는 큰일 나니까 던지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얼마? 63.4 이렇게 나오고 북한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엄청 궁금해합니다. 제가 워싱턴 DC 다니면서 제가 너무 제장을 너무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니면 이 자료 한 번씩 이렇게 씁니다. 주체 사상에 대한 자부심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 사상 다 버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막 예술단들 와가지고 막 김정은 찬양하고 막 이래 하니까 엄청 막 뭐가 열기가 뜨거운 것 같고 어디다 기대서 해석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대략 나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65%의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35%는 없다. 이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65% 중에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37%. 나머지는 좀 약한 자부심. 그 다음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35% 중에 한 28%는 별로 없다. 그리고 6.1%는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역동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주체사상이랑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붕괴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5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하겠느냐 했을 때 7.6%가 그럴 것이다. 나머지는 5에서 10년 18%, 나머지는 다 30년 이후라든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60% 이상 다수가 다 장기적으로 존속한다 해서 북한의 붕괴, 압박, 제재 이런 걸 통해서 붕괴, 이런 걸 점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객관적인 현실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비핵화 평화체제는 가능한가? 북한이 요구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북한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그리고 미군 철수는 거론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하게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중국의 요구, 중국은 최대 목표가 최후의 목표가 미군 철수고요. 당면한 과제들은 이제 동맹 복원하고 그다음에 핵 비핵화하고 미군 철수하는 것이 중국의 요구 사항들이라서 결국은 미군이 철수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유엔 사회체, 그다음에 NLL 획정 문제, 재조정 문제, 주한미군 주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앞에 두고 있고 이제 비핵화 쪽에서는 불가역적 비핵화를 원하는데 거기에 맞게 북한 쪽에서는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맞바꾸는 식으로 지금 가게 될 겁니다. 이게 과연 될까? 어렵죠. 이것도 어렵지만 일단은 시작은 한다는 점에서 지켜보고 기대해 볼 만한 일입니다. 자, 당장의 비핵화 문제는 그렇고 비핵화나 평화의 문제는 그렇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통일은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통일이
가능하려면 한 4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아까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엔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엔진, 통합 엔진. 통일을 하려면 남북을 통합하는 엔진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거죠. 남북을 군사적으로 묶는 작업이고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의 DMZ 뭐 어떤 활동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북한의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일 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운전 기사가 굉장히 유능한 기사가 필요하겠죠. 그는 통일 리더십이라고 정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도로가 좋아야 된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도로를 깔아야 된다. 이거는 외교 얘기죠. 통일 외교. 주변국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이 됐더라도 엔진 연료가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료라는 것은 통일의 에너지, 통일 열망,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국민들 중에는 55%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진짜 통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10% 정도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0%는 통일이 그냥 그런 문제이고 민족적인 문제이긴 한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것은 북한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 결국은 통일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편입하는, 그러니까 서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주변 상황들이 다 조성이 됐더라도 결국엔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통일의 한국의 미래 사회로 보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 될 텐데 아직은 남북 간에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아까 그런 조사를 통해서 보면 북한 사람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 그리고 주변 국가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은 중국을 71%가 꼽습니다. 한국이 두 번째로 22%가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빨간색이 이제 북한 사람들의 대답인데 만약에 북한에 뭐 급변 사태가 혹시 난다 했을 때 그게 통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을 선택하고 중국 쪽으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간 선이 중국이 쭉 내려가고 남조선이 올라가야 돼. 남조선 선호도가 올라가는 어느 순간에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겠죠. 그런 날이 지금 와야 될 텐데 지금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2008년 시점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중국 선호도가 86%였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한국은 한 7%에서 지금 22%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저게 50% 이상 올라가면서 중국 선호도가 쭉 내려가면은 통일인 거죠. 통일 조건들이 갖춰지는 거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민심 잡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 구조화된 적대의식을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또 종교 간 주체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식량난 빈곤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북한 그루터기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통일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연합제와 연방제라는 그런 방안들. 한국에서 제안하는 것은 연합제고요. 북한이 제안하는 건 연방제인데 남북이 이제 치열하게 이런 논의를 계속 해오다가 합의한 게 있어요. 6.15 공동선언에서 2000년도에 합의한 게 북한이 연방제를 계속 주장해왔는데 이 연방제가 비현실적이다라는 걸 북한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낮은 단계로부터 먼저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안하고 그럼 당연히 높은 단계가 있겠죠.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어쨌든 낮은 단계 연방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주장하는 통일 방안은 복잡하게 명칭은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통일하자는가 하면은 연합제로 통일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나라가 통일하거나 아니 통합하거나 어떤 국가가 이게 통합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연합제고 하나는 연방제예요. 연방제라는 것은 여러분 대충 아시죠? 미국,
주별로 연방을 취하고 있죠.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연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제라는 건 뭡니까? 연합제라는 것은 들어보신 적 있죠? 유럽연합,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연합, 또 뭐가 있죠? 독립국가연합, CIS. 그게 연합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연합체가 뭐가 다르냐? 연방제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연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통제, 교육, 경제 통제해도 좋지만 그런 건 지방정부의 일이만 하더라도 외교와 군대가 중앙정부에서 통제해야만 연방제고요. 군대하고 외교권을 각 지방정부의 일이만 하는 것을 연합제라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그 국가들이 외교권과 군대권을 다 각 국가가 가지고 있고 협력적인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북한의 통일을 어떻게 하냐면 연합제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군대 이런 거 외교 다 각자 남북이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에 상징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북쪽은 아니 그게 무슨 통일이냐, 통일되면 그래도 군대가 통합돼 전쟁을 안 해야지. 그러면 군대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외교권을 하나로 합쳐야 외국 나라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 통일됐다고 하는데 외교 채널이 두 개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외교하고 군대를 중앙에서 통합을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북한 스스로도 다른 분야는 다 통합이 될 수 있어도 군대가 어떻게 통합되겠냐, 이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연방제를 시작하자. 그래서 그럼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야 뭐 군대하고 외교권을 다 남북이 이렇게 같이 나눠 각자 갖고 있는 거죠. 뭐 연합제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얘기하다가 그러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6.15 공동선언의 제2항이죠. 그런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통일 논의가 재개가 되면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연합제 뭐 이렇게 해서 막 그거는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 하고 있잖아요. 모르면은 유럽연합 어떻게 해서 가서 보고 오면 되고, 동남아 국가연합 CIS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고 오면 금방 알아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의지나 또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직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국민들이 막 요즘 변화처럼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뭐 통일됐대 뭐. 진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통일이 뭐 대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통일은, 그 연합제 통일은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8월 15일 날 어디 휴가 갔다 와서 저녁에 종합 뉴스 보는데 통일됐대.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선언하는 겁니다. 연합제 통일을 선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미중 사이에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라는 게 한국의 또 큰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를 하면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얼만큼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반도에서 통일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고, 우선은 북한이 좀 지금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 뭐 한국도 당연히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북한은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가 선행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회 구조, 경제, 정치 이 구조가 일시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 국제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너무 폐쇄되어 있고 외국과의 교류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국제화 정책을 한 5년, 10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 편입이 돼야 되겠고, 또 거의 폐쇄돼 가지고 자폐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북한의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외부 세계와 접촉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들. 그래서 뭐 스포츠 교류니 문화 교류니 학술 교류, 또 비즈니스맨들의 교류, 또 관료들이 해외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2009년 12월 달에 김정일이 죽기 전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누는 세계를 보라 명령을 내려서 이제 북한식의 세계화, 국제화 담론이 북한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북 제재로 딱 막고 있으니까 엄청 답답해 하는데 약간 이제 이 환경이 바뀌면 북한 안에서는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발은 붙이고 정신없이 그냥 세계로 뛰어나가지는 말고 땅은 우리 땅에다 발을 붙이고 세계로 나가라. 세계로 나가서 배워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승인이 곧 이루어질 테고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수교가 될 테고 또 일본과도 수교가 될 테고 또 인권 대화도 이제 조금씩 발전할 테고 엘리트에 대한 지식 협력,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일들, 경제 협력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진행됨으로써 북한이 외교적으로 좀 국제화될 수 있도록 또 사회가 국제화되도록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 외교 다변화라는 건 미중 간에 우리의 너무 미국과 중국 간에 치중되어 있는 외교를 러시아, 북한, 러시아, 인도, 아세안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외교 다변화라는 것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한국이 올림픽 30년 동안 1988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의 이념적인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권과 수교가 없던 상태에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올림픽을 앞둔 2달 앞둔 7월 7일에 77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한반도가 이제 공산주의와 교류하고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탈분단이라는 프로세스를 쭉 진행해 오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고 이제 평화 문제 이제 종전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이제 평화의 혁명이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얼마간 진행될지 모르지만 5년, 10년, 뭐 30년까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통일 프로세스가 이 평화 프로세스가 끝난 어느 지점에서 통일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아니면 길게 30년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 통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의 문제가 정말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거 그냥 너무 괴롭고 6.25 전쟁 이후에 뭐 이제 종전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설명했던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화하고 또 문화적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상을 떨쳤던 한국이 이제 세계인들이 가장 염원하는 평화, 과연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종 간의 분쟁, 뭐 종교 간의 분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계인들이 씨름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코리아를 보고 있고 한국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코리안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가능하다.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두고 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단 코리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평화 프로세스와 통일로 이어지는 것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런 주제이고 과제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당연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져주시고 일상 생업에 바쁘고 내 하는 일 바쁘지만 인터넷 두들겨 가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또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그래도 2시 5분 정도까지 진행한다면 한 5분, 6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은 강의가 퍼펙트했거나 아니면 엉터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예, 뭐 통일 비용 얘기하자면 통일 비용은 뭐 3,600조 뭐 다 뭐 고무줄 통계인데 그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뭐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외국 투자를 받아 이제 사실 국제화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막 엄청 들어오니까 그런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제 좀 우려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외국 자본들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한국도 들어가고 하면서 민간 자본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저도 제가 다시 통일을 꿈꾸다라는 책을 작년에 썼는데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3,600조 중에서 뭐 마이너스 이렇게 다 빼도 뭐 한 2,800조 정도 남는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도 뭐 통계가 다 고무줄 통계라 이제 그래도 장사가 좀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 비용을 걱정할 게 아니라 분단 비용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분단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연스럽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게. 허리가 이렇게 한반도가 허리가 잘려서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북쪽에 중공업, 남쪽에 농업 뭐 하다 어쩌어쩌 해서 이제 다 자생이 되고 또 국민들도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쪼개졌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떨어져 한 70년 살다 보니까 뭐 다 각자 다른 나라가 되고 하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사실 분단으로 가장 먼저는 지리적인 폐해가 있죠. 한반도 생각해보면 좀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 남쪽을 보면 휴전선으로 이렇게 갇혀 있죠. 대륙, 중국과 러시아 대륙이 엄청나게 넓은 대륙이 우리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70년간 너무너무 한국이 좀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중국과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맞대면서 제가 카톡 대문에 슬로건이 자전거 타고 중국 가자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연변에서 이렇게 그 도문을 내다 보니까 북한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자전거 타고 중국을 오더라고요. 국경을 자전거 타고 넘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유럽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한반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북한을 지나서 중국과 러시아와 동남아와 세계로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전거 타고 차를 타고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공간의 열림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세상인데 분단으로 인해서 그런 꿈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된다. 너무 당연하게 군사 뭐 병역 의무 헌법에도 써 있다. 저는 막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좀 우리 자녀들이 군대 안 가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없습니까? 정말 저는 제 스스로도 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정말 좀 자유롭게 해외에 자동차를 타고 주말에 잘 다닐 수 있는 이런 정말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군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나 국방을 의무를 다하고 싶은 사람은 돈 빵빵하게 주고 가서 국방 의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공부하거나 스포츠하거나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저는 분단 스트레스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이산가족 뭐 등등 하면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폐해는 너무너무 크다. 불신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불신이라는 남북 간의 분단으로 해서 만드는 불신은 정말 이거 대단한 해악입니다. 트러스트라는 신뢰라는 것이 21세기의 국가 발전을 주도한다고 후쿠야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북이 트러스트 신뢰가 완전히 다 파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IMF 경제적 뱅크럽트가 아니라 저는 사회적인 이 트러스트, 사회적 캐피털, 소셜 캐피털이 뱅크럽트 됐다. 남북 공이
이걸 어떻게 재건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남북을 잇고 교류하고 평화적으로 정착하면서 통일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이 분단의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통일 비용이 설사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분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정말 분단의 구조를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분단 통일 비용 당연히 우리에게 걱정해야 될 것이지만 분단 비용을 생각하면은 감내할 수도 있고 또 감내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스스로만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들이 와서 통일 비용을 어느 정도 아니라 상당 부분 분담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요. 5분이 다 돼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